그리고 뭐 거의 대선 후보급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당 안팎에서 들리고 있는데 대통령 부통령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그리고 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전 중기부 장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강경화 전 장관 얘기도 나오던데. 강경화 장관 뭐 추미애 후보가 뭐 아직 대선 경선 치르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이름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종로로 이사를 한 적이 있고 그렇죠. 뭔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냐.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주제가 많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포지티브 뉴스, 네거티브 뉴스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제일 뜨거웠던 얘기 이겁니다. 듣고 오죠.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뭐 이낙연 전 의원이죠. 사직안이 처리가 됐으니까 그만뒀습니다. 완전히 배수혜진을 친 거예요. 왜냐면 의원직에 사퇴하면은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역 구민의 의사는 그렇죠. 묻지 않냐. 네. 갑자기 실업자 된 보좌진들은 어떡하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호남 맞습니다. 경선을 위해서. 예. 어떨까? 효과가 있을까요? 뭐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호남에서 조금 지지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도 좀 다소 이낙연 후보에게 앞서는 걸로 나오곤 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2주 정도 민주당 경선을 치렀죠. 충청권이랑 대구, 경북, 강원 이 4개 지역을 치렀고 플러스 국민선거인단 무려 64만 표 치렀는데 여전히 과반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석 끝나고 그 주에 이제 추석 끝난 다음 주에 호남 경선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분수령이고 여기에 이제 사실상 모든 게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캠프는 모든 걸 다 거는 건데 어제 이 의원직 사퇴를 바라보는 이재명 캠프의 이 분위기는 어때요? 야 큰일 났네. 막 어떡하지? 배수진인데 저쪽은 이거예요?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좀 강한 것 같고요. 효과가 그래요?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효과는 사실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캠프 관계자가. 이게 의원직을 던질 때가 경선 시작 전에 종로에서 멋있게 던지고 경선을 시작했으면은 우리도 조금 겁을 먹었을 거다. 우리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충청권 경선이 끝나고 과반 이상으로 뒤지니까 지고 있으니까 더블 스코어 가까이 지고 있으니까 의원직을 던진다. 그것도 종로 지역 구민, 자기 지역구가 종로인데 종로에서 한 것도 아니라 호남에서 한다. 이건 분명히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지역주의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 행동을 호남 주민들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안다. 알죠. 이걸 막 사실상 동정에 호소하는 건데 이거를 호남 주민들이 지역주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호남 주민들이 여기에 동조할까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캠프의 평가입니다. 네. 타이밍과 방식이 안 좋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자 일단 저희는 떠난 분은 잡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가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네. 우리가 종로 얘기를 왜 하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지역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정치 1번지 종로. 내년에 이제 대선 있는 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종로 지역구가 가지는 상징성, 대통령 2분을 배출한 지역구. 네. 정치 1번지. 정치 그러면 1번지. 예. 우리가 지금 공천해야 됩니다. 네. 뭐 양당에서 뭐 우리 얘기 따라서 공천하지 않겠지만 공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 누구 내보낼까요? 지금 지역위원장은 원래 그 속초 고성 지역구가 지역구 원래 지역구였던 정문원 전 의원이 지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현역. 예전에 저 이양수 지금 현 의원한테 경선에서 져가지고 네네. 그럼 종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그 시간적 이후 차이는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증거는 16년이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여기 출마했던 분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지금 네. 대선 경선에 나와 있는 그분이고 그리고 지금 원외에 있는 좀 거물급들 중에 뭐 거론이 되는 분이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내가 상계동에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종로를 가겠냐 뭐 나갈 사람 많다 뭐 본인은 안 나간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뭐 누구를 내보내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정해질 타이밍은 아닌데 이 대표 얘기로는 나올 사람들 많다.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희한한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곽지원 기자한테 제가 정권을 드렸어요. 다음 국민의힘 종로 공천 공관위원장이에요. 전략공천 누구? 원픽, 세컨픽, 원픽, 투픽이구나. 두 사람 1순위, 2순위 꼽아보세요. 본인이 그냥 공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공천권을 행사할 마음이 일단 없고요. 없어요? 공관위원장 안 해 그러면? 네. 일단 그 이 결과는 어떻게 해야든 내년 대선 결과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아마 종로도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이고 이제 이런데 변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사람이 야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아, 종로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전 대표 대표라든지 뭐 김동연 부총리도 만약에 지금은 대선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좀 뭐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뛰다가 좀 사퇴하신 분들이 탈락하거나 사퇴하신 분들이 계신데 희한하게 이분들 지역구가 다 종로더라고요. 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 지역구 종로고 국민의힘도 박진 의원이 그 19대까지 종로에서 지역구였습니다. 지금 뭐 그렇구나. 종로가 그러니까 터가 제왕의 기운이 흐르나 보다. 맞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네. 일단 후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보 먼저 하고 고정현 공관위원장의 픽.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르는 지역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가 나왔는데 윤희숙 의원 서초갑,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이 재판에서 해가지고 생겨났고 종로 이렇게 3개 생겨났는데 이걸 뭐 잃을까 얻을까 뭐 3개가 더 생기니 3개가 잃을까 이렇게 막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80인데 뭐 3개 180인데 지금 뭐 169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뭐 3개 빠지나 더하나 뭐 상관없는데 다만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대선 선거가 이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구 선거가 오히려 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한 표라도 갉아먹는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사퇴하는 걸 그렇게 당 지도부가 말렸던 건데 특히나 이 종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센 사람이 나가야 된다. 진짜 센 사람이 나가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종로의 상징성 생각하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대선 후보가 거의 러닝메이트 격일 거다. 맞습니다. 네.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거의 대선 후보급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당 안팎에서 들리고 있는데 대통령 부통령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그리고 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전 중기부 장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강경화 전 장관 얘기도 나오던데. 강경화 장관 뭐 추미애 후보가 뭐 아직 대선 경선 치르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이름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종로로 이사를 한 적이 있고 그렇죠. 뭔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냐. 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과 취재 기자들은 선거가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I팀 천국이니까. 하여튼 저는 내년에 종로 보궐선거에 누가 나갈지 공천 과정부터 관심을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꽂혔어요 한마디로. 종로 딱 얘기가 나와서 아하 종로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 나가겠네라고 하셨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강민님 준스톤은 종로로 가지야 하셨고요. 9364님 황교안 전 대표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거기 나와서 저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나 보다. 2718님 조국 장관이 나와야죠. 이분은 국민의힘 지지자일까요?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네. 그건 궁금해서요 제가. 4651님 민주당은 박영선이네요. 4543님 질문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공천이 정확히 뭔가요? 하셨는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공천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각 당이 후보자로 공식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당은 예를 들면 우리 당은 뭐 민주당은 고정현 기자를 종로의 후보로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곽지원 기자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런 과정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다섯 글자로 들리면 피 터지는 싸움. 공천.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자, 이제 저 종로 보궐선거 얘기는요. 다음 주 저희 수요일 날 여의도 타짜 특집 하거든요. 그때도 할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요. 아 벌써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유 재밌잖아요. 여기 왜냐면 각 당의 대선 경선은 이게 경선인데 제가 봤을 때 종로 공천은 거의 전략 공천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누가 할지 막 재밌으니까 관심 있죠. 안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 이름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 지금 경선 후보로 뛰고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3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뭐 최재형 전 원장이 뭐 체급 조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들립니다. 감사원이 거기 있으니까 네. 종로 지역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해볼까요? 1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결과. 근데 뭐 1차 컷오프가 이거 공직선거법상 발표가 안 되니까 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두 사람이 1, 2위를 했을 거라는 거는 다 아는데 누가 1위를 했고 표차 얼마고 이런 거를 가지고 각 캠프에서 이제 막 일종의 아전인수교를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조간신문에 안 나온 얘기 하겠다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 뭐 어제 뭐 이런 찌라시가 돌더라. 얘기하면 여기가 아마 이 방송이 징계 먹을 겁니다. 그렇죠. 선관위에서요. 근데 뭐 아마 도는 얘기들은 좀 있고요. 공통적인 관측은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아마 그 선두 다툼을 벌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이 되고 뭐 어제 뭐 정보지 형태로 좀 돌긴 돌았는데 네. 각 캠프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기자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뭐 내가 당직자한테 듣기로는 어떻다고 하더라. 근데 아마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어제 그 결과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정홍원 선관위원장하고 당 사무총장인 한교 의원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인 저기 성일중 의원 이렇게 3명하고 그다음에 한두 명의 실무자 이렇게만 들어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았다. 그래서 지금 찌라시 형태로 도는 거를 보면 뭐 누구 몇 프로 뭐 여론조사 80분 어떻게 나왔고 20분 어떻게 나왔고 이게 뭐 거의 엑셀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최소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잠시만요 제가 사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사실이 아닌 숫자 외우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뭐 누가 당직자가 전해주기로는 이렇다던데 뭐 아마 요 정도가 좀 더 진실에 근접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들어간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제 민주당도 이제 경선 예비 경선 치를 때 숫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때도 막 소문이 막 돌아왔는데 그때 민주당의 논리는 우리는 2-3명밖에 안 들어가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여기 5명이나 들어갔으니 소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다른 방송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 당에서 4명만 알고 있다. 참고로 자기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당 대표한테 얘기해주지 않을까?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뭐 숫자는 몰라도 누가 1, 2위고 차이는 어느 정도다. 어쨌든 이 대표 본인은 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로는 본인이 뭐 무슨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일부러 보고를 안 받았다고 뭐 본인 얘기를 그렇게 그래요? 했습니다. 오해 받을까 보고 안 받았다. 그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이제 4명 컷오프잖아요. 네. 그때도 그럼 발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이게 뭐 예비 경선을 발표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지사가 몇 프로 과반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이건 왜 되는 거냐면 왜 돼요, 진짜? 이거는 당원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한 표 한 표 다 공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선거법에 보면 예비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이 주도해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가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결과는 보면 이게 여론조사 지금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당원 20%를 넣긴 했는데 이 당원 조사도 선거인단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당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러네. 근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그게 안 되면 약간 깜깜해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쨌든 막 공개가 되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구나. 저희도 예비 경선 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예비 경선은 안 하지만 지금 본경선 계속 나오잖아요. 본경선은 그렇죠. 여기도 본경선 가면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라면 공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를 만약에 하고 이를테면 여론조사 결과는 뭐 퍼센티지 이런 게 아니라 뭐 당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당 내부의 어떤 고유의 방식으로 환산해서 뭐 점수를 넣는다. 아마 요렇게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게 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이번 주 초부터 굉장히 갑자기 확 불이 붙은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지난주부터 살짝 얘긴 돌았는데 이걸 기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취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하도 루머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냐 마냐 했는데 이번 주부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예.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취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있는데 이걸 정치부가 해야 되냐, 그렇죠. 경제부가 해야 되냐 그것도 저희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대장동 사업 취재하려면은 성남을 가야 되거든요. 예.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문제가 뭔지, 뭐가 의혹의 핵심인지 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판교가 네.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잘된 사업 중 하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바로 밑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장지구에 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2000년대 1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가 뭐 부정부패로 좀 한번 엎어졌다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재선에 성공하고 이거를 성남시 절반 그리고 민간 사업자 절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교는 뭐 그냥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짓는다?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다 되는 사업인데 성남시가 들어가서 같이 해준다? 이건 뭐 그냥 리스크가 1도 없는 사업이다. 인허가도 다 해주고. 예, 그렇죠. 근데 기초 작업도 다 해주니까. 네, 성남시가 절반인데 나머지 민간 사업자 50% 누가 들어가냐? 이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여기 대부분 금융사예요.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무슨 은행, 증권사 뭐 이런데 단 1% 5천만 원 돈 내고 들어간 회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으니 화천대유라는 이 자산관리 업체 명분으로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길 좀 뒤지고 봤더니 이 회사가 5천만 원을 냈는데 요 작년이나 재작년 이 2년 사이에 배당금을 무려 900억 원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가 한 5천억 정도를 받아갔는데 성남시 지분이 50%가 있는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들어간 과정에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생겼고 그리고 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일한다더라. 그리고 뭐 이 화천대유 100% 지분을 가진 사람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인터뷰해줬더라. 둘이 뭔가 있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취재 결과로는 화천대유가 이상한 회사인 거는 맞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랑은 아직 단 1%의 연관성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경기지사의 아들이 이 회사에 일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대까지 나온 거는 이재명 지사하고 화천대유의 연관성은 나온 건 없다. 네, 그렇죠. 다만 화천대유가 이상한 회사인 건 맞다. 요건 급조돼서 급조돼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간 건 넣는 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건데 물론 시행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어느 뭐 신문 인터뷰 보니까 화천대유 관계자는 억울하다 우리는 뭐 일한 만큼 받은 거고 뭐 부동산이 폭등해서 많이 수익이 예상 못하게 올라갔을 뿐이다. 문정부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인터뷰 하긴 하더라고요. 중앙일보 인터뷰인데요. 그거 보니까 애초에 그 계약 구조가 그 성남시가 일단 5,50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이 그 지분에 맞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게 얼마가 손해가 났으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감수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다. 근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우리가 많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5천만 원은 이제 지분인 거고 실제로 자기들이 운전자금으로 투입한 게 뭐 본인들 얘기로는 7천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트 공시에서 성남의뜰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거기서 실제로 뭐 화천대유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한 1, 2천억 원 정도를 16, 17년에 넣은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어떤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측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5천만 원 넣고 막 5천억 가져간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혹이 뭔지하고 화천대유의 입장 같은 거 다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좀 계속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보 보시고 말이 꼬이네. 뉴스 정보 보고 시간이었어요. 고정은 기자,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